중국 문명 내부에 숨겨진 가장 큰 코드는 담이에요. 담을 쌓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자금성 주변에 수많은 사업원이 있어요. 사업원이 뭐냐면은 사는 넉사자입니다. 4개. 완고하게 담으로 남의 접근을 막은 형태의 집이에요. 설령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담밖에 안 보여요. 중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하게 느끼는 주택 형태라고. 그 담 안에 들어선 그 고요하고 평안함을 중국인들은 매우 즐겨요. 담 쌓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담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가립니다. 타자를 절대 함부로 자기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말든 반응이 느리십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의 일에 신경 꺼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남중국해에다가 산호초에다가 콘크리트 왕창 부어갖고 기지를 만들고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죠. 다시 또 성을 쌓습니다. 푸틴, 김정은 불러다가 독재와 전제주의로 아주 점철되는 새로운 성을 쌓고 있죠. 처음에 첫 챕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명성을 얘기를 했고, 그 문명성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쟁으로 설명을 했죠. 자, 이번에는 그 전쟁의 흔적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전쟁이 벌어졌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사람의 삶의 흔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고 정착이 됐느냐를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 얘기입니다. 성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맹수, 호랑이와 사자, 승냥이 뭐 이런 걸 막으려고 쌓는 게 아니죠. 성이라는 건 목책이나 뭐 이런 것만 두드려도 이렇게 둘러도 맹수들은 막을 수 있죠. 근데 성은 그거보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남의 공격을 상정하는 거고 남의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장치로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성 얘기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 담을 어떻게 연역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 차원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았냐 이 점입니다. 우선 중국 베이징을 가보면 자금성 주변에 수많은 사업원이 있어요. 사업원이 뭐냐면은 사는 넉사자입니다. 4개. 동서남북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디로 합해지느냐? 가운데 원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폐쇄적으로 지은 미음자형, 이렇게 밀폐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 이게 참 많아요. 이게 베이징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북부 지역에 사람들이 짓고 살았던 집입니다. 집의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완고하게 담으로 둘러쳐진, 담으로 남의 접근을 막은 형태의 집이에요. 그래서 보통 북에서 남쪽으로 축선을 긋고 사업원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동남쪽 맨 구석에다가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출입만 가능하죠. 나머지는 다 완고한 담으로. 그러니까 몸집 큰 남자가 어깨로 이렇게 딱 완력을 자랑하면서 버티고 있는 듯한 밀폐형 주택입니다. 이게 한 역사로 따지면 한나라 때 무덤에서 토기 모형 같은 게 출토되는 걸 기원으로 한다면 한 2000년 넘는 중국인의 전통 주택입니다. 지금 자금성 옆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금성만 보시지 말고 자금성 주변에 이 전통 주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물론 대부분 망가져 있어요. 근데 잘 지어놓은 거 보면은 역시 담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베이징의 관공서가 질비한데요. 여러분은 그 담 밖에 외지, 나그네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완고한 담 속에 여러분들을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못합니다. 이 집의 특징은 유사시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벽 같은 컨셉으로 이 사업원을 짓습니다.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원 주택인데 이런 사업원 주택이 몰려 있는데 이거는 산서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가 대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체주택입니다. 큰 블록으로 두 개 담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각자 조그만 집들이 다 담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체 안으로 들어갈 경우 민간 주택인데도 이렇게 강력하게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구경 못할 거예요. 그분이 그 집주인이 여러분 일로 들어와서 여기 좀 보세요 하면 요즘은 관광지라서 보지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성 바깥에 들어서지도 못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담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동남부로 내려가고 복건성, 그 여러분들 저기 우리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그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여기 놀러 가요. 그러니까 토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거는 동남부 복건성 일대에 산간에 발달한 지역이에요. 산간에 발달한 집인데 완전히 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개인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단 혈족들, 그러니까 같은 성씨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사는, 그래서 많게는 한 800명 정도가 몰려 살고 대부분 둥그런 형태고 사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건성 지역에 11,000채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축군입니다. 특히 나중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객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집의 대부분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뒤늦게 이동한 관계로 평지나 물 많고 논 좋은 밭 좋은 데서 살지를 못해요. 늦게 이동했기 때문에 산간으로 들어갔고 산간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혈족 중심으로 방어용 주택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은 보면 가운데 사당이 있고 가운데 사당에다가 평소에는 창, 활 뭐 이런 걸 해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누가 자기를 쳐들어오면은 위로 올라가갖고 조그만 창 이쪽으로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구조에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 토루가 이제 11,000채 있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광동성, 강서성 일대에 수많은 위루들이 나와요. 위루는 뭐냐면 포위할 때 위자 그리고 집루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포위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담으로 둘러쳤다라는 위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루는 때로는 위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자기 혈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담을 둘러친 방벽을 둘러친 그런 성체와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위성 위루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위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집들이 있어요. 아예 중국 광저우에 들어가면은 광저우에서 밑쪽으로 쭉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카이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평이라고 우리는 읽죠. 카이핑에는 정말 시멘트로 이상하게 토치카처럼 두른 집들이 나와요. 이 토치카형 주택은 뭐냐면은 1890년대 내서 1900년대 초까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던 화교들이 돈을 벌어와서 자기 고향에다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여요? 이거 집처럼 생겼어요. 뭐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수도탑처럼 생겼는데 이게 거의 6,000채가 지어져요. 자, 연대를 여러분들한테 특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130, 40년 전에 지었던 돈을 벌어온 해외 화교들이 자기 고향에다 지었던. 자, 여러분들 이 집체를 보면요, 가운데 철문을 열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은 닫습니다. 그럼 밀폐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쭉 올라갈수록 계단 속에 조그만 구멍들이 뚫어져 있어요. 저 구멍이 뭐일까요? 무슨 구멍일까요? 총구입니다. 총구.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고 이제 토치카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 불룩 튀어나온 데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도 역시 밑을 바라보면서 쏠 수 있는 구멍들이 나 있죠.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돈 벌어온 중국인들이 왜 이 집을 지었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짓는 거예요. 역시 토치카형 주택은 이 광동성 개평이라는 곳에 한 6,000채가 들어와서 있어요. 6,000채. 그래서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연걸, 이소룡, 홍금보, 어디서 많이 들었죠? 견자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무술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중국 영화 잘 보십시오. 중국 영화 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도 이제 가을 추석이 되면 그 케이블 TV에서 분명히 영화 낯선 영화들이 아니 낯익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 다 무술 영화예요, 그죠? 계속 케이블에서 틀어주는 별로 돈 안 드는 영화. 자, 여러분들 중국인이 만들어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산업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벌린다는 영화. 그 영화에서 중국인들이 찍은 내용들을 한번 잘 리뷰를 해보세요. 자, 이소룡 정무문부터 시작해갖고 견자단 그리고 쿵푸어슬 주성치까지. 물론 대륙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은 왜 끊임없이 저렇게 무술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제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컨텐츠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짓고 사는 집을 평범하게 보지 마세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유원지에 가고 아주 잘 지어놓은 옛날 타운 같은 거를 좀 들여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벽 바깥에 나를 느낄 거예요. 저 벽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서하본부터 토루까지 그리고 토치카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중국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중국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인이 전통적으로 짓고 사는 남부, 예를 들어 갖고 아주 열대에 가까운 아열대 지역의 중국의 전통 주택을 보더라도 딴 거보다 참 담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왜 저렇게 담을 짓고 살까? 우리 여행 가면은 자금성 대부분 베이징에서 자금성하고 만리장성을 보잖아요. 자금성을 딱 가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자금성 구경할 때 문표 사갖고 티켓 사갖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황제의 축선을 거닐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대부분 웅장하다, 엄청 대단한 건축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아, 황제는 어디서 잤을까? 황후는 또 어디서 잤을까? 이런 거 보다가 뒷문으로 나와서 대부분 맨 끝에서 오늘 관광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오늘 점심은 무슨 메뉴가 나올까 하고 이제 그 투어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담 옆에 한번 서보세요. 그 담이 11m에서 13m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저 창경궁 한번 가보죠. 창경궁 보면은 올림픽 볼 때 장대 높이 뛰기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담이죠. 근데 중국 자금성에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돌아가십니다. 엄청나게 높은 담이에요. 자, 그다음에 베이징 자금성 투어를 마치고 더 올라가 보세요. 북쪽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가지는 않으시겠지만 버스를 타고 딱 가면 만리장성이 나오죠. 만리장성 딱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산 위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들이 쭉 용처럼 이어져 갖고 6,600km를 간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중국은 개인적으로 짓는 담, 사업원이라는 그 전통주택은 제가 빼고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하게 느끼는 주택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담 안에 들어선 그 고요하고 평안함을 중국인들은 매우 즐겨요. 이런 담 속에 자기를 가두는 개인, 그리고 자금성처럼 왕조는 자기 스스로 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담을 짓습니다. 물론 담의 구조가 벽돌 구조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설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조선시대 그 벽돌보다는 화강암을 깼고 우리는 구릉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담을 저렇게 쌀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전쟁이 그만큼 적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은 저렇게 높은 담을 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구조로 가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단위, 왕조 단위의 거대한 6,600km의 담을 쌓는 장성, 만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 만리장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북경에 있는 담을 볼 때는 그게 명나라 초에 건축된
담이에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진시황도 쌓았고 춘추 전국의 모든 나라도 쌓았고 이 담을 쌓는 연속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의 농업의 한계와 유목의 접점을 만리장성이라는 건축으로 단절시키면서 유목을 막고자 노력했던 그 부산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개인은 개인의 담, 왕조는 왕조의 담, 국가는 국가의 담을 쌓는 이 담의 구조.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때 오성원기가 올라가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오성원기가 올라가면서 연주하는 노래가 있죠. 중국 국가입니다. 국가 첫 소절이 놀라울 정도예요. 뭔지 아세요? 일어나라.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장성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 문명 이 발전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에 숨겨진 가장 큰 코드는 제가 볼 땐 담이에요. 담을 쌓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축성의 심리고 이거는 지독하게 담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는 물론 좋은 뜻에서 낯선 사람의 어떤 공격에서 자기를 스스로 막으려는 절치부심의 산물일 수 있지만은 이 땅은 뭔가 불길한 전쟁이 계속 번지고 재난이 끊임없이 갈마드는 이 구성 속에서 여러분 자기 혈연, 유사혈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을 쌓는 구조로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첫 소절에 담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살펴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담 쌓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담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가립니다. 타자를 절대 함부로 자기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영원한 타자입니다.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 경우에야 비로소 자기 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낯선 타자 그리고 나를 위협할 만한 이상한 놈, 낯선 놈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래와 교섭에 능해요. 왜? 남은 남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말든 우리보단 반응이 느리십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의 일에 신경 꺼라예요. 비에관 시엔셔 한가한 일은 바로 남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냉혹하게 보여도 중국은 오랜 문명적 행보에서 키운 문화적 습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비교적 남하고 잘 섞여요. 특히 남자들 처음 만나고 수인사 한 다음에 바로 막걸리집 가죠. 막걸리집 가서 처음에 뭐예요? 민증 까잖아. 형 동생 나눈 다음에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되게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돈 좀 꺼줘야 하고 돈 안 갚으면 저 욕하면서 죽일 놈 하죠. 낭만적이고 유치한 인간관계를 저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 담을 쌓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남중국해에다가 산호초에다가 콘크리트 왕창 부어갖고 기지를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죠. 지금 다시 또 성을 쌓습니다. 러시아 푸틴, 김정은 불러다가 독재와 전제주의로 아주 점철되는 새로운 성을 쌓고 있죠. 중국은 성을 쌓고 있지만은 유럽, 아프리카 어디에 속담이 있어요. 우둔한 사람은 성을 쌓고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리를 놓는 문명은 아니고 성을 쌓는데요. 개혁개방 40몇 년 동안 중국은 사실 이 담을 많이 허무는 개방성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다시 완고한 공산당 독재, 전제 그리고 좀 비개방적인 요소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중국해 담 쌓기가 부른 후유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담을 싸움으로 인해 갖고 그 혹시 남중국해 담 쌓는 그 이렇게 연장선상을 한번 보면은 사실 중국 남부 해안가에서 약 1000km 정도 이상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거를 자기네 해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석유와 모든 에너지 자원 같은 게 서쪽에서 들어올 때 그 바다를 다 지나거든요. 거의 90% 이상 우리가 그 해역을 지나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국제법상 사실상 용인할 수 없는 해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걷다가 군사화 기지를 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우리 에너지, 뭐 여든 생존 차원에서의 모든 걸 위협할 수 있는 건데 이 질서를 깨트리려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이어서 걷다가 또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산호기지를 또 콘크리트를 부어갖고 그 군사기지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다면 군비 경쟁이라든가 새로운 냉전 체제라든가 새로운 전쟁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더구나 우리 서해 지금 중국 인공 구조물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어떤 용도냐? 대만 침공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은 우리 서해를 자기네 중국의 그 똑같은 남중국해 자기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는 움직임이냐. 이제 중국의 어떤 군사, 중국의 굴기가 경제적으로만 평화적으로만 잘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주변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군사적으로 전쟁 요소로 압박하는 그거는 패권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 중국이 그거에 굉장히 거리낌 없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존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 평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개혁 개방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에 이어져 왔던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를 깨는 군사적인 돌출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큰 부작용입니다.